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신 일반 2 제11절 정기통신금융사기, 제12절 비거주자 등의 금융소득 원천 징수, 제13절 외국인 신분증 진위 확인에 대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책은 여러분 244페이지고요. 제11절 정기통신금융사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포통장인데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 세탁 등 금융 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통장을 대포통장이라고 하죠. 한 번 더 정의를 보게 되면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뜻하는 거고요. 이런 법률에 의해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장이라고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244페이지 밑에 나에 보게 되면요. 대포통장 명의인 신규 명인에게는요, 신규 계좌 개설을 제한을 하죠. 그래서 통장에 양도 이력이 있는 대포통장 명의인에게는요, 3년간, 이번에 바뀌었죠. 3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이금 계좌 개설을 제한을 하게 됩니다. 자, 2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에 보게 되면 대포통장 명의인 제한을 해제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는 서면으로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취하했을 때, 그리고 명의인이 이의제기 신청을 해서 사기 계좌가 아니라고 판정이 났을 때, 그리고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은행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을 한 경우, 그리고 최초 등록일로부터 자, 요것도 3년으로 여러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3년 경과 시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245페이지에 2번에 보게 되면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평소 업무하실 때 서류를 잘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책을 쭉 넘겨서 249페이지로 가주시겠습니까?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두 번째 장에 있는 내용들이죠. 징구 대상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지금 볼 내용은 징구 대상 거래입니다. 입출금 통장을 개설할 때 어느 경우에 받게 되는지 손가락 표시를 하나하나 볼게요. 여권을 소지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 신규하는 경우에도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수행 부서에서 전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대포통장 의심계좌는 개설을 할 때 받아야 되고요. 금융회사가 목적 확인서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자 등 이렇게 받아야 되고요. 최초 신규할 때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원거리 주소, 보통 원거리면은 신규를 잘 안 해주시겠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이 서류를 받고 신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250페이지 3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금융 사기는요, 저도 영업점에서 일을 하기 때 보니까 나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 자리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놀라서 온 고객의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 들어가기 전에 이런 업무의 흐름,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해를 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프로세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프로세스에 미리 번호를 다 매겨놨습니다. 금융회사가 등장을 하고요. 피해자가 등장을 하고 명의인도 등장을 하고 금융감독원도 등장을 하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피해자는 1번 여기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피해구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2번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조치를 합니다. 돈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 지급정지를 해야 되죠. 그리고 3번 금융감독원에 대해서요.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 3번은 무슨 내용이냐면 쉽게 말하면 보이스피싱 명의인 계좌에 들어온 돈을 금융감독원 너거 무효화 좀 시키게 공고 좀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4번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금융감독원이 이제 개시를 합니다. 그 개시하는 기간 동안 공고하는 기간 동안 사기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면 지급 정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명의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5번 2개월 경과 후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을 하게 됩니다. 여기 5번에 보게 되면요. 채권 소멸을 이제 2달 동안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채권이 소멸을 하게 되고 6번 한번 볼게요. 금융감독원의 피해환급금 결정사항. 그리고 6번 볼게요. 피해환급금을 금융감독원은 결정을 합니다. 채권 소멸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7번 피해자 앞으로 환급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금융회사는요. 피해자에게 이렇게 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 흐름을 이해를 하셨다라고 보고 넘어갈게요. 250페이지부터 다부터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해 가지고요. 기망하고 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서요. 자금을 송금, 이체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 재화의 공급, 용역의 제공 등은 제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책 25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51페이지에 가로 1번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상, 아까 우리 위에서 봤는데요. 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251페이지 여러분 그 표 박스를 한번 봐주실래요? 메뉴에 보시게 되면 경찰, 검찰, 법원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통신 사기가 뭐 검찰청이다, 여기는 경찰청이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송금을 받도록 하는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를 볼게요. 251페이지 나에 다른 유형인데요. 개인정보를 알아내가지고요. 잔금을 송금해라, 이체하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의 메신저 아이디, 비밀번호를 개인정보를 알아냅니다. 그래서 사기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송금, 이체하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에는 메신저 피싱이라는 것이 있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 사기도 있고 카드론 대출 사기가 있는데 하나만 좀 읽어볼게요. 메신저 피싱은요. 타인의 아이디, 비번을 해킹을 해서 로그인을 해서 친구 등의 지인에게 쪽지나 1대1로 뭐 급한 자금이라 하는 거죠.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송금을 받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라는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52페이지의 미위의 다를 볼게요. 대출의 제공, 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입니다. 휴대폰 광고 등을 통해서 타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을 해가지고요. 이런 돈을 뜯어내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에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52페이지의 밑에 2번 보겠습니다. 제외 대상. 아까 우리 한번 얘기는 했었지만 재화의 공급, 용역의 제공, 비정상적인 이런 내용들이 왜 제외가 되니 본인의 의지로 신청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뭐 중고물품, 인터넷 쇼핑몰 사기, 물품 대기 이런 것들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은 제외가 된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라의 253페이지의 라의 피해구제 신청입니다. 정의를 봤다면 이 프로세스 절차를 한 번 더 훑어볼 텐데요. 아까 봤던 250페이지의 프로세스 1번에 해당이 됩니다. 피해구제를 신청을 하게 되죠. 피해자는 피해금이 송금된 잘못 보낸 송금된 은행 또는 받은 은행, 입금은행에 아무 때나 지급 정지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2번이죠. 그죠? 두 번째, 지급 정지를 은행은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 정지를 걸 수가 있습니다. 자, 253페이지의 2번 제출 서류 한번 볼게요. 피해구제 신청을 할 때는요. 이런 서류들을 내셔야 됩니다. 신청서, 신분증, 수사기관의 피해신고 확인서 등 소명하는 증빙자료, 이런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요. 신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 페이지 25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256페이지에 바에 채권 소멸 절차의 개시 공고입니다. 가로 1번에 보게 되면 공고 요청 금융회사가요. 프로세스가 3번인데요.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채권 소멸 절차를 좀 개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책 한 페이지 넘겨서 25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번 개시 공고 금융감독원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250페이지의 프로세스 4번에 해당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요, 그 요청을 받아서 이런 내용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의자가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을 넘겨서 260페이지로 갈게요. 차의 채권의 소멸. 요거는 프로세스 5번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소멸은 언제 되는지 볼게요. 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명의인의 채권을 공고로부터 2개월이 경과했는데도 이재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 채권이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효화가 되겠죠. 261페이지 보겠습니다. 카를 볼게요. 피해 환급금의 결정이라면 프로세스 6번에 들어갑니다. 프로세스 6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나와 볼게요. 금융감독원은요, 채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또는 그 금액을 결정을 해서요, 피해자와 금융회사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가로 2번. 금융회사의 조치상 피해 환급금을 지급을 해야 되죠. 이건 프로세스 7번에 해당됩니다. 돈까지 지급이 되면 이 완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체 없이 송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급 정지도 해줘야 되고요. 금을 지급한 금융회사는 결과를 3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이렇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26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제12절 비거주자 등의 금융소득 원천 징수인데요. 요거 제정 목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자라든지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 징수 세율은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외국법인 또는 간접투자인 국외투자기구로 구분을 해서 적용이 됩니다. 실질 귀속자에 대해서는 조세 조약에 의해서 낮은 세율로 원천 징수되고 있으므로 이자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외국법인인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중요합니다. 자, 266페이지 맨 밑에 참고사항 한번 볼까요? 제한세율을 한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제한세율이 먼저 한번 볼게요. 조세 조약을 맺습니다. 나라끼리 조세 조약에 따라 이자, 배당, 사용료 등등 국내의 그 원천 소득에 대해서요. 세약 상대국의 거주자, 상대방 나라의 거주자니까 비거주자가 되겠죠. 또는 법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다시 가로 오게 되면요. 이런 실질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 잘 판단을 해서 세금을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한번 볼게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는요, 실제 귀속자인지 여부를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정했는데 어떤 방법인지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책을 267페이지를 펼쳐주시고요. 중간에 4번 실질 귀속자 판정 시기 및 제출 서류를 보겠습니다. 실질 귀속자로 제한세율을 적용하려고 하면 금융상품 가입 시마다 매 3년마다 만기 계약 시마다 서류를 받을 어떤 서류를 받냐면요.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은행의 서류가 있죠. 그리고 출입국 관한 사실 증명, 여권 사본을 제출받아 비거주자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나와 나도 비슷한 서류니 한번 읽어봐 주셔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잘 판단을 해야 되고요. 자, 272페이지로 여러분 쭉 넘겨주세요. 272페이지입니다. 3 아니고요. 밑에 8번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기준이 나옵니다. 자, 가로 1번을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입니다. 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소득세법을 매기 위한, 그래서 거주하면 거주자, 거주하지 않으면 비거주자인데 180 이상 거주한 사람을 거주자로 기본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273페이지를 넘겨주시겠습니까? 나의 판정 기준, 거주자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우리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한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요. 직업이나 재산 상태에 비추어서 요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인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하는 기간 외 기간 중 통상 체제 안에 장소가 국내에 있는데 요거 쭉쭉쭉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소득세법에서 거주자로 판정하는 기준들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2절에 대해서 비거주자 판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276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13절 외국인 신분증 진위 확인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진위 확인을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